우리 국회 개혁 토론회 지난주에 우리는 자유경제원에서 국회의원별로 이렇게 평가를 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20대 국회에 이런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이 방향을 크게 6개 아이템으로 나눠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제도, 국회의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제도, 이 제도를 바꾸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꿔야 된다. 아무리 좋은 정치인, 아무리 좋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개인 차원에서 좋은 사람이 이 국회의원이라는 이 틀 속에만 들어가면은 우리 막말로 이상해지고 소위 말해서 또라이 짓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게 결국 제도가 인간의 행동을 제약한다 하는 일종의 이 제도 경제학적인 그런 시각으로 봐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의 국회 제도를 이렇게 한번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아마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감하게 이 자유경제에서 제안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쪽을 고심을 많이 하고 간간히 부분적으로 국회 제도 개혁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신 우리 자유경제원의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께서 종합적으로 안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 제안은 뭐 어차피 자유경제원이라는 데가 공식적인 이런 기구가 아니고 정부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차원 단체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국회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한 이 안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국회에 대한 개혁에 의한 어떤 압력 내지 여론 조성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발제 권 소장께서 하시고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정치학을 하셨던 나라 정책연구원의 김강동 원장 모셨고요. 두 번째는 미래한국에서 글발을 날리고 계신 편집위원으로 계신 한정석 위원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 소장으로부터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안에서 썼듯이 사실 그 몇 가지들이고 가장 좀 두드러진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만 좀 적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뭐 새로운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그 국회 관련 토론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책자로 좀 묶여진 게 한국의 정치 실패라는 거기를 해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을 좀 종합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덧붙여서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 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선 거론 안 했습니다만 지금 사회 일각에서 국회 해산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모임들이 있고 그 모임들에서 신문에도 광고를 낸 게 국회 해산권을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옛날에는 이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졌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없어졌는데 외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국민 의견을 모아서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그 권리를 갖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여기서 뺐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정치학자들이 아마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행태가 상당히 좀 우습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밖에서 만났을 때 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만나보면 상당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여의도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바보가 되고 또 엉뚱한 짓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가 그 2000년도에 이제 울진공항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건설하자라고 했을 때 한국교통연구원이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하루에 뭐 50명밖에 이용을 안 할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만둬야죠. 근데 유력 국회의원 당시 뭐 상당히 센 국회의원이 이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는데 건설하자라고 이제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착공시켰는데 원래 계획보다도 시설을 확장하고 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상 비용보다 2배를 초과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하고 나서 봤을 때도 예상 수요가 하루에 한 27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항공사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뭐 유령공항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민간 조종사 양성하는 이제 비행 훈련원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의 유력 일간지에 뭐 10대 해프닝인가 뭐 이런 것도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종의 이제 정치 실패라고 보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상하게 정치 실패를 이제 시장 실패라고 또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 이야기를 여기 제가 잠깐 했는데 아담 스미스는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 치고 실제로 공익에 기여한 사람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정치 현실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 치고 실제로 국가 민족에 기여한 정치인을 보지 못했다. 아담 스미스 얘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기 지역 챙기기나 결국은 자기 표밭 관리하기 뭐 이런 것들에는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이 부여한 의무 또는 자기 임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다라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니 뭐 이런 걸를 기회로 해가지고 수개월 동안이나 이제 국회가 문을 닫고 단 한 건의 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그 다음에 뭐 예산안 문제 지금 예산 결산 시작됐습니다만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재작년인가요? 한번 제 시간에 맞춰 통과했다고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정상이어야 될 것이 거의 비정상이 된 그리고 비정상이 어떻게 정상이 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국회가 예를 들어 가동이 돼가지고 법을 만들면은 그 법이 완전히 반시장적인 법안들이 무더기로 만들어지니까 차라리 국회가 복지보다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자조적인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또 이런 법안들을 만들고 아니면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거리 뛰쳐나가고 이런 행태들을 보이는데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권리는 뭐 지금까지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한 200가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정감사장에 이제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이제 민간인들을 불러내가지고 호통치고 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간 기업의 경영에까지도 거의 관여를 할 정도로 완전히 호가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문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완전히 주요 보직이죠. 그것을 그냥 몇 개월간이나 이제 공백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또 정쟁의 구실로 삼고 이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과연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봤을 때 2015년도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걸 보면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OECD 34개 회원국 중에 26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한 몇 년 전에 우리 한 대기업의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정치가 사료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정치가 사류다 보니까 정치가 어떤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경제 성장이나 이제 사회 통합이나 이런 것들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사회 분열을 조장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 개혁이 더 이상 이제 미뤄져서 곤란하고 국회가 정상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어떤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기관 그리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발제문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들은 국회에서 정말 이것만이라도 좀 개혁을 하면은 조금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이 위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개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들만 있고 이것은 아마 국회 개혁의 첫 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개혁돼야 되겠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가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자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것은 물론 뭐 학문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거지만 어떤 다양한 사회에서 의사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이나 그 불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도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게 이제 다수결 원칙인데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는 다수결 원칙이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어떤 정책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당이 어떻게 보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면 뭐 한없이 국회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즉 소수 독재를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를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이 소수당이 다수당을 이끌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중요한 법안이나 아니면 뭐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또는 중요 법안에 반대되는 또는 중요 법안 효과를 완전히 감소시키는 그런 법안들을 반대 법안들을 내고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통과시키자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인질잡기나 볼모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수당으로서 상당히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인질잡기 응해가지고 타협과 합의를 본다면 원래 의도했던 정책의 방향을 반감시키거나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같이 통과시키게 되니까 전혀 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에 응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거고 국회 파행의 책임은 여전히 다수당이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타협이나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식물국회, 부림국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 선진화법을 하루빨리 폐기시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정감사 문제인데요. 국정감사가 본래는 행정부가 한 일,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지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어떤 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건데 그 감사가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는 국정감사는 정치적 비리 문제나 또는 정쟁을 위한 감사 또는 인기영합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물급 증인을 불러내서 호통치고 뭐 어떻게 보면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인 것처럼 변질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제 정치적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든가 아니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좀 더 확고히 공고히 다지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증인이 잘못 선정, 엉뚱한 사람을 증인을 불러내었거나 의원의 억지 질의에 증인이 예상 요의로 정확히 답변해 대응해 오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번 국감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방송 관련 국감에서 한 증인이 그야말로 정확히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그 의원들이 당황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이나 기업인을 이제 증인이나 감정인 또는 뭐 참고인 등으로 불러내서 호통치고 다그치고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랄까 그 본연의 목적이 상당히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또 엉뚱한 일도 벌어졌는데 삼성물산 사장 그리고 SK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합병권과 관련해 가지고 증인으로 나온 건데요. 저는 이게 합병권과 관련해서 왜 증인이 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처음부터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두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물어본 게 왜 주주인 국민연금이 당신네 회사의 합병을 허락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다 물어볼 게 아니죠. 그거는 국민연금에 물어보려면 국민연금에 물어봐야지 왜 그걸 허락했느냐라는 걸 삼성물산 사장하고 SK 사장에게 물어보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증인을 잘못 선택했거나 아니면 전혀 경제나 아니면 경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합병을 왜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합병거는 그야말로 경영 판단이죠. 근데 그 경영 판단에 대해서 그런 거를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도 민간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 판단까지도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보니까 우리 같이 이제 국정감사도 하고 또 감사원도 있고 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한 20일 내지 30일 정도 국감 기간에 약 2,000개 감사 대상 기관을 감시하려다 보니까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거나 어떤 뭐 분석하거나 거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정책적이기보다는 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하거나 이번에 뭐 권총을 쏴보세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나 하는 그런 수준이 돼버린 거죠. 실질적이고는 상당히 좀 비상적이고 그 성과에 비해서 낭비와 비효율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폐지하자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폐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정감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적법했는지 효율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국정감사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주어지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민간인이나 기업인을 호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좀 해야 될 것이고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공공성이 특히 강한 그런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석을 시키다 하더라도 이 민간인을 증인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국회 상임위 스스로가 소명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유 때문에 이 증인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국회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되고 그때 그 상당 수준의 이유라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거나 혹은 민형사적 비위에 관련되었다라는 그 수준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국회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민간인은 혹시 부르더라도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사청문회 문제입니다. 인사청문회 문제는
사실은 우리 이제 헌법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뭐 규정이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에게 부여된 정부의 고위 공무원 임명에 관한 규정이 이제 존중이 되면서 거기서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이제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16대 국회로 넘어와서 이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이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지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 도입이 되면서 이제 이 사람도 인사청문회, 저 사람도 인사청문회 대상을 해서 그 대상이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통령이 임명을 하더라도 그 임명이 아니고 국회에서 계속 공전을 시켜버리거나 공석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이 소수당 내지는 또는 야당이 여당 내지 국회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을 하고 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 족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도 본질보다는 공직 후보자나 그 가족들 흠결을 찾고 사생활을 폭로하고 뭐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지 사실 이 후보자가 그 공직에 가서 과연 제대로 일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검증을 하는 자리가 아닌 걸로 이미 변질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그 국무총리, 감사원장 이건 이제 아마 헌법에 따르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만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그 이외에 이제 전체 국무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합참의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국가인권위원장, 그리고 한국방송공사 사장까지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서 정말로 광범위한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이제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가 관여할 권한이 이제 없다라는 거고 대신 임명된 국무위원이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 국회는 해임건이나 탄핵소추 등 할 수 있도록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 심의 균형을 유지하게 한 거고 또 하나 이제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고 그 국무총리가 또 행정각부의 장을 통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가 동의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서 국무위원을 따로 어떤 청문회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회가 국무총리만이 아니고 국무위원 전체까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를 좀 도입할 당시에도 논의가 됐던 것이 이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까지 덮여져 온 거고 그 위헌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도입을 했느냐면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죠. 물론 안 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것 또한 이제 정쟁의 대상이 되고 또 시끌시끌한 거죠. 또 인사청문회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은 이제 인사청문회 절차인데 거기에서 공직 후보자가 발표되고 인사청문을 거쳐서 실제 임명장을 받아서 취임해서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해당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명의 기관장이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장기간 업무 공백 상태에 빠지거나 이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공직 후보자를 공직 후보자를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사태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관은 상당 기간 혼란에 빠지고 업무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고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고쳐야 되겠느냐라고 하면
이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 인사청문회법을 좀 바로잡자라는 겁니다. 즉 헌법에 근거가 있는 직위, 즉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 또는 선출직위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실시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국무위원이나 이제 다른 주요 보직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 직위에 임명될 수 있다라는 그 엄격한 임명 기준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만약 하겠다면 아니면은 이제 현재와 같은 이 광범위한 수준의 인사청문회를 굳이 고수하고자 한다면 헌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특권의 폐지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삼은 건 크게 문제 삼은 것은 면책특권입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그 직무상 발언, 그다음 표결에 관해서 국회의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이제 면책특권인데 우리 상당히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재헌헌법부터 시작해서 면책특권이 되어왔는데 이 면책특권을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한 이유는 만약 이것이 보장되지 않았을 경우에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국회의원이 이거 상당히 제약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면책특권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이유로 정당한 발언이죠. 정당한 발언을 이유로 면책특권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가서 기소를 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권위주의 정부라든가 이런 정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책특권이 필요했을지언정 지금은 오히려 과잉 민주주의를 염려할 정도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따라서 그런 이 면책특권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 이게 국회외에서 행할 수 없는 발언 분명히 본인이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발언은 국회 내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면책특권은 좀 사라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좌진이 외국에 비하면 너무 많습니다. 현재 보좌진이 7명에다 인턴까지 이제 9명, 2명 플러스 돼서 이제 9명인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만으로 한 4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좌진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할 일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뭐 친인척을 임명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름만 올려놓고 본인이 뭐 사용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불법, 편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국회의원에게 개인 보좌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 명이 뭐 4명을 보좌한다고도 하고 특히 이제 중요 보직을 맡고 있는 그 의원에게는 당에서 또 한 명 정도 뭐 보좌관으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한 명도 따로 지정해 주는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라 9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원 1인당 보좌관 1명이면 족하다라고 보고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세비와는 별도로 회기 중에 이제
회계 1일당 3만 원 이상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데 이 국회의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특별활동비를 받는다라는 것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활동비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고 그거 이외에 또 정근수당 명목으로 1월, 7월에 일반 수당의 50%를 추가로 받고 설과 추석 명절에 또 휴가비 명목으로 일반 수당의 60%를 받습니다. 이거는 일반 기업으로 치면 저 일종의 보너스인데 국회의원의 활동에 보너스를 준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이나 독일 연방의회 같은 경우는 세비 이외에 별도의 특별수당이라는 것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비 이외에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모든 뭐 휴가비라든가 특별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삭감하자라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차량 유지비나 통신 요금들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지원을 받는데 스웨덴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관용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사용하는 거 자기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영수증을 제출하고 사후 그 비용을 보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자기 차 몰고 다닐 때는 자기가 기름 쓰고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걸 이용했을 경우에만 영수증 제출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세비 삭감 있고 그다음에 세비를 어떻게 지출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1인당 GDP하고 각 국가의 1인당 GDP하고 국회의원 세비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월등히 많이 받습니다.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 보면은 한 2배, 1인당 GDP의 2배 내지 3배를 받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5.6배를 받습니다. 세비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이 거의 2배 정도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1인당 GDP의 약 3배로 제한을 하자라는 겁니다. 현재 수준은 한 8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 세비를 이렇게 삭감을 한 후에 어떤 규정을 두는데 1인당 세비가 1인당 GDP의 3배가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국회 세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국회 예산이 들어가면은 그 예산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얼마나 할 것인가 국회의원 스스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세비를 국회 스스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물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스스로 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슬금슬금 올려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올릴 거는 물론 지금도 세비가 높다 그러면 일반 수당은 금방 표시가 나니까 그건 못 올리고 다른 저쪽 뒤에 숨어 있는 항목들을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세비를 올리는 그런 행태들을 벌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입니다. 따라서 1인당 GDP의 3배로 현재 세비를 삭감하고 앞으로도 1인당 GDP의 3배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자라는 겁니다. 또는 이런 예를 들어 그런 규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회 외부에 일명 국회의원 세비결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들이 국회의 업무 실태를 좀 판단하고 그래서 세비를 올릴 수도 있고 세비를 삭감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몇 달째 일도 안 하고 문 닫고 거리를 나가고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도 않고 정책 토론 한번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세비는 받아가는 이것도 좀 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도입을 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주급 형태로 받고 있고 결근이랄까요? 아니면 빠지면은 거기서 세비를 삭감을 하게 됩니다. 독일 경우에도 의정과 관련된 비용을 물론 이제 일괄 지급을 한 후에 이제 그 국회의원이 회의에 빠졌거나 또는 표결에 빠졌거나 하면은 그때마다 일정 금액씩 감액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뭐 본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수술했을 경우에도 세비는 삭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벨기에 같은 경우도 문호동 무인구 원칙이 적용되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다른 외국의 많은 경우에 문호동 무인구 원칙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도 문호동 무인구 원칙이 도입되도록 그 제도가 도입돼서 같이 아까 전 세비 수준을 전반적으로 삭감하고 상한선 설정하고 그리고 문호동 무임금 원칙도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세비가 구성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비례대표 문제입니다.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된 건 뭐 원래는 전문성을 가진 직능 대표로서 국회 입법이나 정책 감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들어가서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건지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뭐 공천장사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또 실제로 비례대표로 들어간 사람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직능 대표인지 혹은 또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더 큰 문제가 됐던 게 지난 뭐 통진당 해산됐지만은 그 경우를 보면은 친북, 종북 그리고 또 이제 반시장성의 후보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큰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통진당의 경우에는 친북, 종북 문제였고 또 저희 자유경제원에서 분석한 시장 친화성 분석에 따르면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반시장 성향이 일반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이 특히나 반시장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의도와도 전혀 맞지 않게 운영되는 비례대표제 그리고 또 친북, 종북, 반시장성의 후보들이 여의도로 진입하는 통로구실로 전락돼버린 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직접 선택에 의한 지역구 의원으로만 국회를 구성하자. 그리고 줄어든 비례대표 의원 수만큼 국회의원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 폐지되는 비례대표 의원 수만큼의 국회의원 수 전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회의 가장 근본적 업무가 법안 심의를 위한 의정 활동인데 국고가 지원돼야 한다면 이런 의정 활동에 집중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에 상당한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정당은 어떻게 보면 뭐 법정단체도 아니고 임의단체죠. 근데 이 임의단체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돼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라면 우리가 뭐 진성당원이라 그러겠죠. 당비를 내는 그런 당원들. 그래서 그 당비로 운영이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당원들로부터 걷는 당비는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전부 국민의 세금인 국고로 충당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저는 정당이라고 보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그 말씀드린 국회의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필요해서 지원한다면 그것은 뭐 당연히 지원돼야 되겠지만 그런 활동이 아니라 정당에 이 국고가 지원이 됨으로써 정당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또는 홍보해야 하는 그 정당의 특성상 국민통합보다는 상대방 정당을 공격하고 또 자기 정당의 정체성 홍보 그리고 정당에 치중하는 현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쟁을 잘하는 국회의원 또는 국민을 그야말로
이 4분 5열 시키는 그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뭐랄까 더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이 비춰지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또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굳이 정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통로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정당에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만 특혜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학 쪽에서 얘기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나타나는데 역시 정당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그러한 현상도 불가피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정당 국고 보조에 대해서 또 비판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은 폐지하거나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당원들이 내는 당비에 매칭을 시키는 것, 이것이 현재로서는 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당비를 내고 거기에 맞춰서 그나마 지원해 준다면 정당들이 그야말로 진성당원들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좀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내는 당비에 매칭을 시켜서 국고보조를 하자라는 겁니다. 한편 그 국회의원의 법안과 정책 그리고 제도에 관한 심의나 의결하는 그런 그 의정 활동에 대한 국고 중심, 국고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즉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는 폐지하거나 최소화로 줄이고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의정 활동을 하는 쪽으로 국고 지원을 전환시키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해서 이 불임국회 또는 좀 식물국회 이거는 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과 기업인에 대한 국정감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즉 극히 유례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하고 그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소명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또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또는 선출직에 대해서만 실시되도록 하자. 즉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폭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면책특권은 구시대 산물이니까 이제 폐지하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지원받고 있는 각종 특혜, 보좌관 문제라든가 특별활동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휴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비는 국제 수준에 맞게 1인당 GDP 3배 수준으로 삭감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또 비례대표제도는 폐지하고 그만큼 줄어든 국회의원 숫자를 만큼을 새로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원 수를 전반적으로 줄이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법률과 정책의 심의 의결 활동, 즉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쪽에 지원하는 그런 국고보조금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7가지 정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재 두드러진 것들 중에서도 그게 이제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개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첫 단추에 불과하고 국회가 이 정도만이라도 좀 한다면 그나마 좀 나아지고 정상화되어서 1.6국회는 좀 아니더라도 1위 국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7가지 제안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고 또 그 내용 전체적으로 건설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고 지난 2년간에 걸쳐 우리가 그 한국의 정치 실패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약돼 왔고 또 논의를 축적시켜 온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동안에 많은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뭐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뭐 반대가 있지 않고 이것에 대한 강조점 또 뭐 초점을 조금씩 액센트를 달리하는 부분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두 가지 문제는 제도의 문제인데 저도 뭐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비례대표제가 그 제도의 그 도입 취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겠다. 두 번째는 다양성을 반영해야 되겠다. 이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역구에서 오랜 기간 선거구를 관리하고 그 지역 구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진출하기 어렵고 또 지역 구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라는 것은 다양성을 대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그 제도적 장치로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지난 기간에 비례대표제로 들어온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을 보면은 전문성이 아니라 편향성이고 다양성이 아니라 독점성입니다. 그 편향성과 독점성의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것과 동일합니다. 뭐 이석기라든지 장하나라든지 뭐 한명숙이라든지 뭐 이정희라든지 뭐 통진당의 절반이 비례대표제로 들어왔다는 그 내용이나 또 자유기업원에서 조사한 반시장적 국회의원의 10명 중 8명이 비례대표 출신이라는 각종 그 통계나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다양성과 전문성에 전혀 반대되는 편향성과 독점성을 대변하는 세력이 국회에 들어오고 국회를 장악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뭐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하든지 보완하든지 정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달리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비례대표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그 차기 국회에서의 공식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문제로 그 선진화법의 그 소수 독재적 성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가 다수의 뜻을 좌절시키는 방법이고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끌어왔던 뭐 북한 인권법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4, 5년간 문제가 제기됐던 관광진흥법이라든지 모든 법안들이 소수에 의해서 반대하면은 추진되거나 제정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안 맞고 헌법 가치에도 안 맞고 헌법에서는 특정 법안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모든 법안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 책임 소재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책임 정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회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정부 질문, 국정조사, 국정감사, 청문회 각종 이 제도가 있는데 국회 운영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법안과 예산을 법안을 재개정하거나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혹은 정책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법안 재개정과 예산 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 모든 제도의 운영은 법안을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예산을 편성 확정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데 이 제도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반대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따지거나 짓밟거나 모욕하거나 왜 이거를 추진하지 않느냐라는 hir난으로 그 제도의 운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는 방식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대부분 이 국회라고 하는 제도 운영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관장이라든지 장관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이건 국회의 본연의 제도 운영과는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분명히 바뀌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국회에서 4년간 20년 전에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대정부 질문이나 무슨 이런 자기가 나타나서 어떤 쇼잉을 할 때, 활동을 할 때는 대부분 지역구 사람들을 200명씩 불러다 놓습니다. 불러다 놓고 총리를 갖다 놓고 뭐 장관을 갖다 놓고 막 힐난을 하고 욕을 하고 따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총리를 뭐 닦아 세웠다든지 장관을 그냥 뭐 정말 호통을 쳤다든지 야 우리 지역 국회의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이니까 이게 무슨 뭐 삼류 사류 국가도 아니고 참 보기 민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과연 국고지원금이 국회의원, 개별 국회의원과 정당에 지원돼야 되냐? 저는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의 세금은 국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지 정당을 지원하거나 개별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것은 국고지원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당은 정치적 이익단체에 해당하는 거고 임의단체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도 활동을 통해서 자기 국고지원을 받아야지 자기가 자기 홍보하고 상대방 공격하고 자기 선거 준비하고 자기 지역구 관리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다는 것은 그는 국민 세금의 뭐랄까 지원 방식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국민 분열을 가져오고 상대 정당에 대한 활동, 국민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키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봐서도 전 세계에 이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지금 스웨덴과 한국을 비교하셨는데 뭐 스웨덴, 한국 아니라도 이무의 어떤 나라, 독일과 한국, 혹은 일본과 한국, 아니면 프랑스와 한국, 아니면 영국과 한국 어느 나라 국회의원을 비교해봐도 각 국회의원이 받는 돈, 활동비, 이 차와 기사, 그다음에 9명, 7명, 9명에 해당하는 지원 인력, 전 세계에 이런 구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몇몇 두세 개 나라와 한국과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어떻게 얼마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군림하는 기관이고 뭐랄까 아주 뭐랄까 상위 직종이랄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꽃보직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국회의원이어야 되고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지원된 돈이 있다면 국회 활동에 지원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활발히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5, 6개의 소위원회가 매일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안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따지고 하는 그 활동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들어가지 않고 정당 운영비나 국회의원 개인 활동비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국회의원이 잘 활동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되는 것은 국가의 예산을 많이 따와서 특정 계층, 자기를 지지하는 혹은 자기 정당을 지지하는 혹은 자기 지역구, 자기 도 이런데 국민의 재산을 긁어 모아 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볼 수 있거나 자기가 관여되는 집단한테 특수 집단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 국회 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국민 보편 이익을 짓밟고 특수이익에 특혜를 갖다 주는 그게 이제 뭐 경제 민주화다 무슨 뭐 포퓰리즘이다 뭐 복지 과잉 복지다 이게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까 뭐 울진공항 얘기나 모든 사회 간접 자본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보편으로부터 강하게 얘기하면 강제로 뜯어다가 자기 지역이나 자기 계층이나 자기와 관련된 쪽에다가 예산을 이전시켜주는 역할이 국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냐에 대한 감시 역할이 보다 확대돼야 되겠다. 근데 이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은 대개 언론이나 이 시민단체인데 공무원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감시를 받는 기관이라서. 그래서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한국의 이 운용을 보면은 언론 쪽에서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또 시민단체에서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감시해야 될 당사자들이 감시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가불관계가 이미 바뀌어 있는 겁니다.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에 대해서 이 뭐 친화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글로 장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 가지고는 감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가 봐서는 그래도 기업이 정치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남아있는 혹은 시장 제도를 운영하는 쪽에서 이 국회의원 정치, 의정 감시에 대한 그 탄탄한 그 기관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치 수요자 입장의 시민들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토크빌이 그런 말을 했죠. 모든 국민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느냐 하는 문제는 그들에게 바라는 정치적 서비스의 디맨드, 정치적 수요, 디맨드의 내용과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런 정치적 서비스가 공급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뽑는데 그것은 자기 고향의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 따른 인구 비례에 따라서 자기들을 대표할 대의원을 뽑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자기 지역 일꾼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향의 큰아들, 뭐 지역의 일꾼 이런 식으로 뽑는데 그건 지자체 단체장들이 해야 할 일이고 지자체 지방정부의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시도의원들이 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그렇게 공약을 내걸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할 일과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할 일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 구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가 자기의 공적이라고 하고 있고 뭐 저 역시 국회에서 또 근무를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보좌관으로 일을 해봤습니다마는 또 지방자치 선거도 제가 좀 치러봤고 근데 이게 뭐 보면 다 엉망진창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하다못해 시의원 도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거의 시니어화돼서 수족화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뭐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중앙의 예산을 따오는 어떤 그런 역할, 뭐 그래야만 지역에 어떤 공헌을 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자기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을 해서 그것을 대한민국 국정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자기 임무가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따서 자기 지역구에 선심을 베푸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그나마 지역을 대표한다는 그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지역주의에 의해서 호남당과 영남당으로 양분되는
이런 정치 구조가 다른 나라도 있는가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은 뭐 이렇게 당의 기반이 지역 로컬리티에 있다라는 과연 이런 게 이게 민주주의에 맞는 제도인가? 정당이라는 것이 이념과 정책으로 모여야 되는데 지역으로 로컬로 모여지는 그래서 뭐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식의 어떤 사실 그 여당이나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요 뭐 3선씩 이렇게 한 의원들인데 꼭 초선인 같은 의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의원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그 지역 토호들의 어떤 그 계속적인 자기 로컬에서의 그 국회 의원직을 수행하는 이런 문제들, 물갈이가 안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 그 의회 정치가 그 민의를 대의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내부 블록화돼서 거기서 자기들 정치 엘리트들끼리 어떤 권력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그러니까 권력이 비즈니스가 되는 그러면서 아까 김광도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대를 추출하고 지대 추출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트랜지션을 갖다가 트랜지션 게인을 주는 거죠. 이렇게 남의 돈을 세금으로 이렇게 또 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권력 비즈니스가 되어서 국회의원들의 일부는 생계형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기의 어떤 직업이 되고, 그래서 야당의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은 정규직이고 뭐 시민단체는 비정규직이다. 이런 얘기가 서로 순환되는 어떤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그 의회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기본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책과 그 자기의 정치 철학으로 심판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포퓰리즘의 경도가 되는데요. 제일 때리기 좋은 게 이제 재벌기업입니다. 재벌기업. 그러니까 재벌 대 뭐 서민, 재벌 대 노동시장 이렇게 해서 그 정상이 아닌 반체제, 반기업, 반시장. 저는 이걸 3반 의원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3반 반체제, 반기업, 반시장. 이게 아예 그냥 무슨 정의의 대명사가 된 상태가 되어버린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인데 시장 경제라는 그 어떤 헌정 질서를 인정을 아예 안 하는 그것이 정의롭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렇게 그 포퓰리즘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 의회 제도의 근간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주의를 국회의원들은 이제 입만 열면 이제 민주주의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그 자유주의와 결합하면 자유민주주의고 사회주의와 결합하면 사회민주주의고 민중주의와 결합하면 민중민주주의고 샌디칼리즘과 결합하면 샌디칼리즘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정치적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민주주의의 어떤 정치적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 민주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민주주의 그 자체가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럼 그 안에 뭘 담을 거냐 민주주의 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회는 의회는 합의가 안 되어 있다. 기본적인 합의. 사실 민주주의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질성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그 게임이라고 이제 칼 슈미트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러려면 기본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합의. 그러니까 아무리 여당 야당이라도 기본 합의가 있어야 되는 우리는 기본 합의도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라. 그냥 민주주의를 하자.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민주주의 안에 담을 어떤 내용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냐에 대해서 기본 합의가 안 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결단이거든요. 근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질성을 동질성 안에서 포합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배제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결단이 남는 거죠.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저는 정치 개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3반 의원들, 반시장, 반체제, 반기업.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의원들은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그 가치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뭐 이렇게 시민과 기업과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또 정치권 일부에서는 뭐 굉장히 뭐 불경하게 보고 오히려 정치 권력이, 의회 권력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그 도를 넘어서서 그런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로서의 애로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협박을 하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다. 에? 자신들을 뽑고 자신들에게 세비를 주고 급여를 주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그 시민들이 만들어진 자발적으로 형성된 어떤 그 단체한테 뭐 그런 어떤 그 자신들에 대한 어떤 뭐 낙선 또는 뭐 평가 이런 것에 불만을 갖고 뭐 협박을 하는 이런 형태들은 파시즘에서는 가능한 형태다.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의원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그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김관동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권영철 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신을 규제하는 그런 규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권들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고 한데, 그 특권들을 주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국회라는 의회라는 장이 사실은 공개적인 공론의 장을 통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합의에 이르자는 것이 원래 기본인데 그것에 이르지 않는다면 의회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법률을 만드는 입법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심의의 기능이고 그 이전에 입법 기능 이전에 존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합의입니다. 합의. 그런데 합의가 안 되는 국회라면 특권이 존재할 수가 할 이유가 없고요. 그건 대의제의 실패를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회는 해산이 되어야 됩니다. 국회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 내각제를 좀 결합하다 보니까 이제 좀 대통령한테는 그러니까 국회에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이상한 이제 좀 균형이 안 맞는 그래서 결국 의회 독재로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개헌을 통해서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거냐. 김광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재 비례대표를 통해서 낡은 사회주의 계급투쟁의 이념을 가진 그리고 주사파 종북의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제도권으로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좀 제도권에서 추출할 때가 됐다. 그래서 특히 야당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야당이 자꾸 이제 이런 볼셰비즘의 적인 어떤 그런 소수의 사회주의 혁명론자들, 그 다음에 종북주의자들한테 끌려다니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운반선이 되고 숙주가 되는, 이런 행태는 이제는 끝내야 된다. 그리고 야당이 건강해질 때 대한민국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 각성을 좀 해야 되는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하자. 그리고 정리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이미 좀 튼튼해졌다. 그래서 지역 기반, 지역 토호적인 의원들,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과 철학도 없이 그냥 그 지역의 토호라는 이유로 그렇게 뭐 재선 3선에 이르는, 뭐 4선에 이르는 이런 의원들도 좀 이번에 정리하고 반면에 대한민국 헌정 가치에 위배되는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도 정리를 해야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 가운데서 정치 분야에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 박사께서 제안하신 어떤 구체적인 이 안보다는 전체 틀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런 틀 속에서 대의제가 작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워딩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비정상의 정상화.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 원칙이 정치권에도 그래도 적용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시각은 우리가 많이 지적하지 않는 그런 관점 같습니다. 자, 오늘 국회 이래로는 안 된다. 뭔가 바꿔야 된다. 국회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7개의 제도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7개의 제도 제안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7가지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내년 총선 전까지 계속 사회적 이슈를 우리가 제안하고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오늘 권 소장께서 커버 못한 이런 이슈를, 예를 들면 우리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같은 이런 부분은 서로 비대칭적인, 권력의 비대칭적인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대칭화시키는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제안해 볼 수가 있고, 또 항상 제가 마이너하게 많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금 배지 주는 거, 금 배지 없애버리자 하는 그런 마이너도 좀 넣어가지고 재미있게 좀 전달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국회 개혁 토론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토론자하고 우리 권 박사께 도움되는 그런 거지 따로 이견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국회 개혁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